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절대 한국은 안 된다. 한국은 아직 휴전 중이고 정치도 불안한 나라인 거 모르니? 아빠, 나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한국으로 갈래요. 세상에는 아직도 가슴을 울리는 진실된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중에는 가족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에스토니아 남성의 경험담입니다. 아내를 사고로 잃은 그는 스스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딸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만 했는데요. 그 결과 에스토니아에서 머나먼 한국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스토니아 남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스토니아인 제이슨이에요. 저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딸과 떨어져 살고 있답니다. 아내는 한국인이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심했죠. 하지만 에스토니아 내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으니 제가 챙겨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멀지만 한국에 처가댁의 딸 데이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직장을 다니며 바쁜 아빠랑 함께 있는 것보다 옆에서 데이지를 돌봐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한국이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데이지를 한국에 보내고 3개월 만에 데이지를 보러 한국으로 갔어요. 화상 전화로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자꾸만 피하고 전화만 하려는 모습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공항에 내려 저를 마중 온 데이지를 보자마자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저를 보며 웃는 데이지의 모습은 마치 아내의 젊었던 시절 같았거든요. 저를 설레게 했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웃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5개월 만에 만난 딸을 보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제 아내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에스토니아로 일하기 위해 왔었죠. 저는 아내가 좋았어요. 아내는 여느 에스토니아인들과 다르게 작은 일에도 크게 웃어주고 업무가 끝나지 않은 동료를 위해 업무 분담을 하며 기꺼이 함께 어울려주곤 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좋아했다고 알고 있어요. 누구라도 싫어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여자였으니까요. 그런 아내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민해야 했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사랑하는 저와 함께 에스토니아에 정착해 새 삶을 꾸려야 할지 말입니다. 에스토니아로 일하러 왔던 것처럼 아내는 오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며 웃는 아내에게 청혼했고 그렇게 결혼하고 데이지를 낳고 살게 되었답니다. 한국인이었던 아내는 하루 중 꼭 한 끼는 한식으로 준비했어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아침을 한식으로 준비하는 날도 있었고 힘든 하루를 끝내고 오면 거창하게 한식으로 저녁을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다르게 딸 데이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식 음식을 먹었죠. 그것도 한국인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는 음식이니 에스토니아 내에 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의 맛과는 전혀 달랐어요. 처음엔 전 한국 음식을 먹는 게 낯설었어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몇몇 음식들은 지금도 좋아하는 음식으로 아내가 해준 맛이 그리워요. 반면 몇몇 음식들은 아직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달랐어요. 아내가 해주는 한국 음식들의 대부분을 좋아했고 주말이면 데이지가 원해서 하루 3끼 모두 한식으로 먹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웃음이 많고 현명했던 아내를 데이지는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데이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아내는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에스토니아엔 불량배의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아요. 아내도 그 피해자 중 하나죠. 그래서 저도 데이지도 아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늘 같은 일상에서 저녁이면 집에서 만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죠. 거기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빠니까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데이지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하지만 아직 사춘기가 온전히 끝나지 않은 데이지는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걱정된 저는 음식을 들고 데이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데이지는 괜찮다는 말만 하고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방문을 잠그고 있는 건 걱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지가 벌써 며칠째 음식을 하나도 입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데이지와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급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낸 것처럼 데이지마저 보낼 수 없으니까요. 데이지를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엄마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데이지는 저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자신도 알고 있지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고 싶다고요. 엄마 손맛이 그리워 그 무엇도 먹기 싫다고 말하는데 제 가슴도 무너졌죠. 한식을 만들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밥을 안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죠. 국이나 찌개를 끓여야 하고 나물을 데쳐서 간을 해야 하는 등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차를 끌고 한식을 파는 식당으로 갔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뜨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딸은 제 노력을 아는지 다행히 몇 숟가락 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해준 맛과 너무 다르다며 엄마가 그립다고 말하면서요. 그런 데이지를 보며 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는 데이지가 에스토니아에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이지는 아내의 나라로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점점 말라가는 데이지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데이지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데이지에게도 말했죠. 에스토니아에서 한식을 찾는다면 엄마와 근접한 맛도 찾기 힘들 거라고요. 무엇보다 엄마의 음식 솜씨는 한국인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으니 그리운 엄마 요리를 먹을 수 있는 한국에 계신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고요. 딸은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데이지를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다시 만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여전하셨습니다. 마당에 다 들어서기도 전에 한 걸음에 달려 나와 반겨주셨죠. 그리고 몇 개월 전보다 몰라보게 마른 데이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딸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고개를 들고 얼굴을 뵐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내가 힘든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구나 싶었거든요.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색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먼 길 오느라 수고했으니 식사하자며 식탁으로 저와 데이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눈물부터 흘렀어요. 너무나 그리웠던 집에서 먹는 한식이었으니까요. 총기 사고만 없었으면 지금 이 식사 자리가 한국이 아니라 에스토니아. 우리 집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가 그리웠어요. 그건 데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웠던 아내가 몰래 와서 선물을 주고 사라져 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에스토니아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회사를 오래 쉴 수 없어서 에스토니아에 돌아가야 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솔직한 이유는 한국 아내의 옛집에 머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강한 척 굴었지만 사실 저도 아내를 온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던 거죠. 한국의 옛 아내 집에 있으면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걸 매 순간 느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일 핑계로 에스토니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데이지는 방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출근하느라 바쁜 아빠 때문에 빈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데이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엄마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위안하며 에스토니아에서 전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데이지가 보고 싶었어요.
이제 가족은 저와 데이지 둘만 남았으니까요. 데이지에게 화상 전화를 걸면 늘 받지 않았어요. 잘 지낸다는 말은 전화로도 충분하다며 굳이 화상 전화를 원하지 않았죠. 엄마는 멀리 있어서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있는 아빠를 화상 전화로 보게 되면 엄마가 그리워질 것 같다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했어요. 혹시 아빠가 한국에 널 버리고 온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오해한다면 그건 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루시는 그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안다고 답했어요. 정말 단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보고 싶은 걸 참지 못할 것 같다고 했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전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안심하기로 했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는 건 정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 순간 서로 다른 시간대에 전화하는데 그때마다 늘 생기 있는 목소리를 연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데이지를 한국으로 보내고 5개월 정도 흘렀을 때 전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어요. 더 이상 데이지를 혼자 버려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아내를 보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떠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기 전 머리가 복잡했어요. 데이지는 밝아져 있을까? 식사는 잘하고 있을까? 지난 5개월 전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일까? 아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제야 저도 되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아내를 보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데이지가 혹시 더 상처받은 건 아닌지 걱정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으로 마중 나온다는 데이지를 찾기 위해 고개를 두리번거렸죠. 그때 제 눈에 믿기 힘든 장면이 보였어요. 마치 아내가 다시 살아온 것 같았거든요. 아니 타임머신을 타고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저를 마중 온 것 같았어요. 웃으며 다가오는 데이지를 통해서 저는 아내의 젊었을 적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놀라웠어요. 분명 5개월 전은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에 처가해 왔을 때 루시는 상당히 마른 모습이었거든요. 뼈가 앙상할 정도여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모습은 상당히 건강해져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답게 변해 있었어요. 피부 탄력도 여느 10대 아이들처럼 차올라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데이지 모습에서 아내 모습을 본 것 같았는데 마치 잘했다고 칭찬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데이지와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 한국에 있는 아내의 옛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데이지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상당히 들떠있는 것 같았죠. 아내가 에스토니아로 떠나고 늘 둘만 계셨던 집에 데이지가 오면서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대요. 사람 사는 집 같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데이지가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 장을 보고 하루 세끼 다른 음식을 하며 오랜만에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감사했습니다. 데이지에게 그래서 엄마 음식 맛을 느꼈냐고 물었어요. 데이지가 항상 바랬던 거니까요. 데이지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로 상당히 만족한다는 걸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엄마에겐 미안한데 몇몇 음식들은 할머니가 훨씬 더 맛있어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편하게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엄마 이야기를 할 정도면 엄마에 대한 상처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랜 휴가를 장모님 댁에서 보내면서 데이지가 다시 회복하고 살이 찌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해주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매끼 다른 요리를 해주시는데 요리 대회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한 손맛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금 밥 2공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거실에 앉으면 과일을 깎아오세요. 어떤 날은 떡이나 구운 고구마 같은 간식거리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죠. 그렇게 또 먹고 숨을 돌리고 쉬었다 싶으면 다시 또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식탁 앞에 앉아요. 도무지 먹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는 뚝딱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간식이 나오는 루트를 휴가 내내 반복했어요. 저도 사실 아내가 먼저 떠난 이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살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보름 만에 예전 몸무게를 넘게 되었답니다. 저나 데이지가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다는 장인어른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떠났어도 여전히 저에겐 저와 데이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던 거죠. 그래서 긴 휴가를 끝내고 에스토니아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데이지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미 한국인 아내의 맛에 길들어 에스토니아 음식들은 입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은 저와 데이지 외에 한국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도 느끼고 있고요. 아내가 떠나고 가족이 함께한다는 따뜻한 사랑을 한국에 처가댁에 가 느낄 수 있었죠. 더 이상 고민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가족은 떨어져 살 수 없으니까요. 물론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 알아요. 생각한 것처럼 당장 한국으로 떠나 정착하고 살 순 없겠죠. 하지만 저와 데이지 그리고 한국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갈 생각입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에스토니아행을 택했듯 이제는 아내가 먼저 떠나 이 세상에 없으니 남겨진 한국의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데이지를 위해 제가 한국행을 택할 거니까요. 아내가 떠나고 더 이상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아요. 여전히 아내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한다는 걸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 온 후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의 흔적을 느끼며 위안을 받고 돌아간 에스토니아 부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제이슨 씨의 아내와 딸을 향한 사랑에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얼마나 큰 슬픔을 겪고 딸 데이지에게 사랑을 쏟았을지 너무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있는 장인과 장모의 도움으로 딸을 무사히 치유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 생활을 통해 몸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손녀를 향한 조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이 부녀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어른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족에게는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겨둔 사랑의 흔적들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슬픔과 좌절보다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날들이 이 부녀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한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전거는 어떠세요? 균형을 잘 잡고 계신가요? 여기 균형을 잡는 법도 자전거를 타는 법조차 모르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전거를 애써 싫어하는 척해야 했던 말, 못할 과거를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정체는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완벽한 외모로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로 꼽히던 인물인데요. 그녀가 한국에 서울에 오게 되었을 때 예기치 않은 쓰레기 테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상한 음료까지 받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발생한 걸까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세이렌이고 올해로 25이에요. 가장 먼저 사과의 말부터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왜냐면 오늘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사연을 말하려면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그간 저의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빠르게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전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몸만 커지고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멈춰져 있는 그런 삶은 당연히 대부분이 모르는 게 당연하고 맞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잘난 척한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상당히 화려한 외모를 가졌어요.
한두 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외모 때문에 어디서나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엄마랑은 취향이나 성향이 정말 비슷하고 외모는 아빠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안 좋은 이유로 이혼하게 되면서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외동딸인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쭉 주인공 같은 날들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재능이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이 그냥 정말 딱 외모 하나. 덕에 또래에 비해 호화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게 됐고, 브랜드가 매출 효과가 잘 나와서 SNS 팔로워는 초대박 수준이 났는데요. 유명세가 올라갈수록 광고 제안이 쏟아졌고 저는 그 광고 제안을 준 제품 후보들 중에서 좀 더 마음에 드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됐어요. 게시물당 금액을 받게 되는데 뭐 브랜드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웬만한 한 달 아르바이트 비용 정도를 벌 수 있었어요. 제가 써보고 싶은 브랜드들을 고르는 데다가 리뷰만 써주면 되는 일이라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일석이조 이상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넘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제 또래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겪어본 적도 그닥 간절한 것도 없는 그런 날들을 살고 있었어요. 큰 어려움 없이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았죠. 엄마 혼자 저를 키워주신 것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정말 행운하였던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성들에게 데이트 신청도 많이 받았는데요. 중학교 땐 남자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혹시 도와줄 게 없냐며 항상 주위를 맴돌았고,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제 존재 자체를 재수 없다며 싫어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저를 보기 위한 남학생들이 학교 앞에 찾아오기도 했고요. 점차 SNS에서 유명해지면서 어울리는 친구들도 생겨났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러 남성들에게 호감 표시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과는 단 한 번도 사이가 그 이상으로 발전한 적은 없었어요. 당연히 저도 연애 경험은 있었는데요.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식사 데이트도 해봤고 길진 않지만 두 남자와 연애도 해봤습니다. 사실 연애라고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를 환상을 가지고 만났다가 실망을 하곤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뚝뚝하고 사실 연애라는 것 자체에 별 흥미가 없는 때문인 것도 컸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는데요. 화려하고 좋기만 할 것 같던 유명인의 삶 속에 들어와 함께해보니 진짜 피곤하다며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황당했어요. 왜냐면 저는 일의 특성상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수시로 사진을 찍어야 하거든요. 제 일은 개인 생활과 일의 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 일상들의 녹여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해야 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 외로도 제 업무 방식은 다양해요. 그런데 쉽게 사람들 곁에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런지 제 직업을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들과 결국 헤어지게 됐죠. 제가 하는 일은 타인들의 시선으로 보기엔 화려한 삶 속에 행복한 것들만 있을 줄 알겠지만 남모르는 걱정도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소문도 조심해야 하고요. 아까 말했듯 저의 일은 제 일상생활과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일상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이렇게 사생활까지 일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좀 혼란스럽게 다가왔어요. 일을 하면서도 제 사생활과 전혀 구분이 가질 않는 날들이 지속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가득한 댓글을 보는 것도 감정 소모가 있었어요.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편은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한 채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일에도 피해를 끼치게 되었는데요. 원래도 그리 힘들지도 않은 일들인데 광고하기로 선 계약된 제품들을 쌓아두고 선 광고 게시 일자에 맞추지도 않고 쌓아둔 채 기한을 미뤘어요. 게다가 리뷰 작성에도 성의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제 유명세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취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의 댓글은 좀 반반하다고 인생 쉽게 사네 초심을 잃었네 등의 댓글을 달더군요. 사람들의 댓글들을 보니 정말 제 일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어요. 그 결과 점차 저에게 광고를 제안하던 회사가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한 달로는 부족할 정도로 빼곡하던 한 달의 스케줄이 점점 텅 비어가게 됐어요. 업계 친구들에게 왜 그런지 물었더니 제 소문이 업계에서 안 좋게 나서 누구도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했어요. 그간 제가 해온 태도가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게 분명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저도 알고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정도로 밥맛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줄은 맹세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저의 행동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그럴 정도로 친한 사람이 없었거나 진심으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었나 봐요. 자주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낸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만은 그래도 저에 대한 조금의 진심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게 저의 착각이었나 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서 떠나간 광고들이 추후에 보니까 다 그 친구들에게 갔더라고요. 그래놓고 저에겐 아무런 언급이나 말도 없었죠.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광고사들이 저랑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고 소문에 대해 진실을 물어보면 그때가 기회인 것처럼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말을 꾸며서 저에 대해 말들을 꾸며 광고계에서 다신 저에게 연락하지 않게 했어요.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들을 낸 사람들이 결국 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순식간에 일도 친구도 잃고 말았어요. 하나씩 가지는 건 어려워도 순간 놓쳐버리는 건 순식간이었죠. 그나마 오래 함께했던 브랜드의 광고도 제 소문을 듣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진행하게 되면서 저는 훨씬 더 한가해졌어요. 맘껏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아예 광고 계약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직업을 잃었다는 걸 말이죠. 여태껏 저는 제 직업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일이라는 걸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소문이라는 게 정말 빨라서 광고계에서는 저에게 더 이상의 제한은 없었고 팔로워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일정도 없으니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시간들을 보냈고 휴대폰으로 인터넷만 들여다보는데 볼 때마다 제가 광고하던 브랜드들이나 각종 신규 브랜드의 저랑 어울리던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헛헛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는 그렇게 된 저를 걱정했고 저는 일부러 더 괜찮은 척했죠. 당연히 괜찮을 수는 없었지만요. 드디어 제 또래와 사는 하루의 사이클이 비슷해졌지만 그들과 저는 하나도 비슷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친구들과 가진 추억이나 공감대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고 이대로 집에서 누워있기만 할 순 없었어요. 그러던 중 엄마의 제안으로 엄마의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대형 카페에서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봤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도 겉돌았죠. 저에게는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어울리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는 단체 생활을 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친구가 커피를 쏟거나 실수를 했을 때 같이 치워주고 도와줘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게 더 실례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매번 그런 식이던 저에게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라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상황에 끼어도 될지 눈치를 보다 타이밍을 놓치게 된 것뿐인데 처음엔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었는데 나중엔 티나게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한 손님이 저를 찍어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면서 제가 망한 다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걱정을 가장한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막말을 하고 싶었지만 또 소문이 나고 걔들이 무슨 말을 지어낼지 몰라 참았습니다. 말이 나오다 보니 엄마 친구에게도 미안하고 저도 상처받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어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하다가 제가 떠올린 게 그냥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갈 만한 목적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제가 혼자 가서 살기에도 위험해서 안전해야 하고
또 휴대폰 중독인 저에게 인터넷 통신 환경은 너무도 중요했어요. 게다가 자동차까지 살 넉넉함은 이제 없으니 대중교통을 오가는데 편리함을 갖춘 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후보로 올라온 두 도시는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도쿄였는데요. 인터넷에서 후기들을 찾아보니 통신이 한국이 훨씬 빠르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엄마도 제가 여기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저를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역시 제 편은 오직 한 명 엄마뿐이라는 걸 그런 처지가 되니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절 믿어주는 단 한 명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돼 주었어요. 정말 그게 다시 걸어갈 기운을 낼 용기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아마 힘든 시기가 오면 느끼실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은 일이지만요. 엄마와 지낼 장소까지 사전에 이탈리아에서 정했고 3개월치 선납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형식이었는데 외국인들에게 평가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가 있으면 엄마도 휴가를 내서 방문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의 한국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은 일을 하러 간 목적이 아니라 마음 좀 정리할 겸 여행을 다녀야지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좋은 공항의 시설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광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많은 나라 다양한 도시를 방문해 봤는데 이 정도의 공항 시설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왠지 한국에서의 첫 시작이 예감이 좋았어요. 저는 짐도 있고 해서 공항 버스를 타고 예약한 숙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생각보다 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이었죠. 이 중에서 혹시라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갑자기 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버스를 타고 숙소쯤 가니 외국인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신기했던 건 저를 알아볼까봐 방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온전히 한국인들 사이에 있으니 그 스트레스가 바로 소멸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없는 상태였어요. 집주인 호스트 아주머니도 너무 친절하셨고 유창한 외국어까지 가능했던 분이라 전혀 어려움도 없었어요. 영어 선생님으로 오래 일하고 퇴직 후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고 계신 거라고 했죠. 첫날부터 한국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그러고 들어간 첫날 저 말고 다른 게스트들과 인사를 나눴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와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없었고 다 다른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나이대도 비슷했어요. 모두 다 다른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지만 저보다 다들 한국에 대해 잘 알아서 여러 가지 추천을 받을 수 있었어요. 며칠 한국을 여행하면 알게 될 거라고 했던 다른 룸메이트들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편안했어요. 혼자 다녀도 무섭지도 불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한국 사람들의 신기한 문화를 발견했어요. 너도 나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특히 한강이라는 곳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강 앞 자전거 센터의 이벤트로 한 달 대여를 하는 사람 대상으로 자전거를 알려주는 강습을 한다고 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외국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영어로도 안내가 되어 있어 바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안내문을 보고 바로 솔깃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자전거를 타지 못해요. 제 친구들 보니까 자전거는 대부분 아빠한테 배우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속 상해할까봐 일부러 자전거가 무서운 척 하나도 배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아주 싫어하는 것처럼요. 그래야 엄마가 덜 속상해할 테니까요. 저는 자전거 하나 안 타기만 하면 되는 문제지만 엄마는 자전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처럼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많다는 거 모르시죠? 자전거를 타는 게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보편적인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여러 이유로 못 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에 온 김에 엄마도 안 계시니까 지금 자전거를 배워두면 좋겠다 싶었어요. 숙소에서도 한 룸메이트가 자전거를 못 탄다며 같이 강습에 등록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의 첫 자전거 강습이 시작되고 한강탕 넘어지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머리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겠고 타는 사람들 모습을 봐도 쉬워 보이는데 막상 제가 그렇게 타보려니 몸 따로 마음 따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셨어요. 40대 정도 된 남성분이셨는데 제가 무슨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고 해도 못하는 저를 보며 짜증날 법도 한데 항상 웃으면서 저를 대해 주셨죠.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있다는 건 이런 기분일까? 싶기도 했고 마치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 세운 다음 페달을 밟고 달려가야 하는 모습이 마치 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연습하니 노력은 배신하진 않았고 점차 조금씩 페달을 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제 노력으로 얻어본 결과가 그게 거의 처음인 거라는 걸 그날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왔던 건지, 그리고 아무 노력도 없이 얻었던 거기 때문에 쉽게 이룰 수 있었다는 것도 말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잘만 타는데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선생님께 제 자전거가 이상한 게 아니냐 따져보기도 했고, 실제로 다른 자전거로 바꿔 타본 적도 있어요. 결과는 똑같았죠. 문제는 자전거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룸메이트는 저보다 빨리 습득해 진작에 강습을 종료했고, 저는 그 친구보다 훨씬 긴 기간을 다니게 됐죠. 그리고 한편으론 강습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자리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꼭 아빠 같아서 그 순간이 너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제가 꽤 자전거에 능숙해지고 나서는 이제 그만 강습에 나와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계속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언제든 이 지점에 있을 테니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되면 꼭 만나자는 인사와 함께 그렇게 저의 마지막 강습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성함을 여쭤봤어요. 선생님의 성함은 기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글 보고 계신가요? 정말 보고 싶네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많고 빌릴 수 있는 가짓수가 없으니 11시 이후 타는 것이 좋다는 팁까지 받게 됐죠. 저는 선생님이 혼자서 타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었어요. 엄마가 2주 후에 한국으로 휴가 오시기로 하셔서 엄마가 오기 전에 얼른 자전거로 로드트립 좀 다녀봐야겠다 싶었어요. 출퇴근 시간을 피해 11시경부터 하는 게 좋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11시에 맞춰 공유 자전거를 타러 나갔죠. 한국에는 다양한 자전거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용 대상도 제한이 없어서 그냥 신분증을 내고 접수 후 무료 대여가 가능했고, 공유 자전거는 시간당 1,000원부터 결제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한국에는 10,000개 가깝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은 집에 자전거 한 대씩 거의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전거 보급률이 그토록 높은지 그날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자리마다 자리에 있었고, 한국의 자전거 이용률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매출에 타격을 입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자전거 도둑의 천국이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5분에 한 대 꼴로 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된 이탈리아 뉴스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가장 많은 자전거를 훔친 일당이 이탈리아에서 체포되기도 했어요. 약 2,000대에 달하는 자전거를 훔친 건데요. 그 범인이 또 자전거 상점을 하는 범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제가 됐어요. 그 중고 자전거 가게에서는 2,000여 대 달하는 자전거들이 발견됐고, 대여 창고 등에서 훔친 자전거들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강한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도난 사건들은 이젠 이탈리아의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장을 뽑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어요. 자물쇠를 아무리 채워도 자전거 도난을 방지할 수가 없어서 아예 안장을 빼서 몸에 끼고 다니는 거죠. 그거 말고도 자동차 관련 좀도둑들도 난리입니다.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딴 대로 유도한 다음 시선을 돌리면 자동차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는 도둑으로 시작해. 이제는 주차장에서 자동차 바퀴 같은 걸 몰래 빼가기도 해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승용차 바퀴는 볼트 가운데 하나가 자물쇠 구실을 하는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운전대나 타이어 잠금도 사실 무용지물이긴 해요. 아예 지게차를 이용해 트럭에 싣고 가는 사례도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나라냐며 국가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있어요.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저 정도 도나는 애교일 정도로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이탈리아에 대해 국가적인 위기라고 말해요. 2023년 자동차 도난 사건이 2013년에 비해 200%가 폭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무래도 차량도 많다 보니 도난 사건도 가장 많은 곳인데요. 로마는 4분의 1대, 밀라노는 0분의 1대 꼴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에서는 도둑 맞기 쉬운 차량 리스트까지 돌고 있어요. 실제로 집 앞에 자동차를 세웠다가 밤사이 도둑을 맞거나 심지어 호텔 지하에 주차해놨는데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들이 공개한 CCTV를 보면 그 범죄자들은 한 대를 훔치는데 몇십 초면 끝나버리더군요. 이제는 자동차를 컴퓨터로 해킹해 프로그램을 초기화한 다음 자신들이 가져온 스마트키로 자동차 시동을 걸어 가져가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도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님 개인 차고에 넣어두고 외출해야 할 때는 도난이 걱정돼 차가 있어도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죠. 솔직히 그런 게 당연히 익숙했던 제가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히 그 자리에 놓여있는 한국에 있으니 정말 딴 시대에 온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라가 다르다고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죠. 부러운 마음이 가장 강했지만요. 도난에 대해 걱정이 덜 했다 보니 저도 자전거를 렌탈해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생겼어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앱을 깔아 서울 공유자전거를 처음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따릉이는 서울시의 교통체증이나 대기오염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15년에 시작해서 벌써 꽤 됐다는 걸 알았어요. 자전거가 너무 새 것 같아서 저는 최근에 시작한 건 줄 알았는데 수시로 최신형으로 바꾸고 정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릉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동요 자전거라는 가사에서 따온 이름으로 지어진 거라는데 발음도 너무 귀여웠죠. 앱을 켜서 지금 대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지하철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관공서, 학교 등 접근이 쉬운 통행 장소에는 웬만해서 설치되어 있었어요. 앱을 켜면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도로 이용 횡단보도 건널 시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등 주의사항부터 첫 화면으로 시작되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죠. 저는 제 숙소에서 3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대여소가 있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용권을 결제했고 우측 구석 쪽에 있는 자전거를 골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조금 대기해도 소리가 안 났어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는 무선 이어폰 사용 시 안전 때문에 대여가 되지 않아 블루투스를 해제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죠. 신기했어요.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게 확 느껴졌죠. 블루투스 기능을 해제하자 바로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가 선택한 자전거의 장치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레버에서 그 소리가 나면 잠금 해제되었다는 멘트가 나오고 바로 탈 수 있었죠. 이제 드디어 탑승을 시작해 보려는데 자전거에 이상한 게 놓여 있었어요. 아, 누가 쓰레기를 버렸어. 매너 업계 속으로 생각했죠. 저는 들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캔커피와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그것도 먹지 않은 새 것이었죠.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뭔지 모르고 나중에 주인이 찾을 수 있으니 우선 가방에 넣어뒀어요. 한국은 분실품을 파출소에 가져다 주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드디어 페달을 밟아 제 인생 첫 홀로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첫 페달을 밟고 달리는 한 3분 정도까지는 떨리고 무섭기도 했지만 곧 중심을 잘 잡고 달려 나갈 수 있었어요. 적당히 살랑살랑 부는 바람 속 점차 자전거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비로소 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자전거를 타면서 도시와 자연을 탐험하는 경험은 정말 특별한 기억을 형성해 준 것 같아요. 차를 타고 다녔다면 결코 절대로 몰랐을 것들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되었죠.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환상적이었던 첫날 다시 대여소에 반납을 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나와 가방을 비우는데 아침에 주었던 그 캔커피를 보게 된 거죠.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호스트에게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건지 주운 거라며 사정을 설명했는데요. 거기에 쓰여진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제는 힘들었는데 오늘은 힘내려고 해요. 저의 어제처럼 힘드셨을 누군가에게 힘내시라고 작은 선물을 두고 갑니다. 저 잘 될 수 있겠죠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좀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무슨 광고하는 전단지 같은 걸 줄만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커피는 안에 무슨 내용물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일 나가는 길에 자전거를 또 이용하러 가니까 원래 있던 장소에 내려두고 와야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 십시어제와 같은 시간에 저는 또 자전거 대여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가 2대밖에 없었어요. 한 대는 왼쪽에 있는 걸 타려는데 한 학생이 뛰어오더니 순식간에 그걸 타고 가버렸어요. 저는 한 대 남은 걸 또 뺏기면 안 되겠다. 결제부터 하고 빠르게 레버를 눌러 잠금을 해제했죠. 그때 바구니에 또 어제와 똑같은 글씨체의 쪽지와 이번에는 초콜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죠. 그래서 그 편지의 사진을 찍어두고 어제 가져왔던 것도 그 자리에 다시 넣어두고 그날 자전거 투어를 즐겼습니다. 그날도 숙소에 돌아와 호스트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이번 내용은 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곧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줘서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온 거 아닐까요? 제 쪽지를 발견하신 분도 행운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라 쓰여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죠. 그 다음 날 십시 또 있을까? 이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또 있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거는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습관처럼 그 메모를 찍고 그날 서울 투어를 마치고 또 숙소로 가게 됐죠. 이제는 무슨 내용일까?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정말 기대해서 실망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바라던 결과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어요. 행운이란 건 없었던 걸까요? 저 포기해야 할까요? 이전의 쪽지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 없어 보이는 내용이 신경 쓰이더군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계속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호스트에게 포스트잇을 빌려달라고 한 뒤 혹시 영어로 쪽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그걸 발견했던 커피를 사서 포스트잇과 붙여 항상 그 사람이 두는 맨 우측 자리에 두고 가려고 했어요.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과 얼마 전에 낙담하던 제 생각이 나서 그런지 전해주고 싶었죠. 저는 포스트잇에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기운이 나더라고요. 응원할게요 라는 내용을 영어로 적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11시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도착해 봤어요. 제 쪽지와 커피는 사라졌고 원래 쪽지가 넣어져 있을 시간이 다 되어도 아무도 그 자전거 근처에 오질 않았고 3일간 자전거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놓여져 있지 않았죠. 그게 뭐라고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한 장난일 수도 있는데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기도 했죠. 아무래도 제가 영어로 썼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놀라 그만 쓰기로 한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좀 더 빨리 나가보기로 했죠. 그날 준비한 쪽지에는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바래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응원합니다 라 적었습니다. 그걸 쓰면서 그때 느꼈어요. 아, 제 SNS에서 그동안 저를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마음이었을 텐데. 나는 그 관심들이 당연하게 그리고 귀찮게만 느꼈었구나 하면서 반성하게 하더군요. 지금은 잠시 SNS를 닫아놓은 상태라 그들도 지금의 저처럼 걱정할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됐죠. 한국에서의 일정들을 끝내면 바로 SNS를 열어 친절히 그간의 일들에 대해 설명을 좀 해야지 싶었어요.
쪽지를 들고 대여소로 찾아가는 길이 불과 3분인데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날이었어요. 도착해서 가장 우측의 자전거에 제 쪽지를 두고 있었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직 많은 시간이라 붐비더라고요. 그 사람이 못 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도 대여를 하기 위해 앱을 켜서 누르고 있는데 한 남성이 그 대여소의 자전거를 반납하면서 제 쪽으로 다가와 어떤 말을 하는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는 듯 하더니 다가와 쪽지를 성큼 집어 올렸어요. 그러고선 자신의 쪽지를 내려놓더군요. 세상에 저는 그 쪽지를 쓴 사람의 성별도 몰랐는데 이 남자가 그 쪽지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상황에서는 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쓱 스쳐가는 그 남자는 출근하는 차림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남자는 멀어져 갔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저기요라고 영어로 외쳐버렸죠. 그 사람은 뒤를 돌았고 그 쪽지를 쓴 게 저라는 걸 바로 알아챈다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더군요. 성큼성큼 제 쪽으로 웃으며 다가오는데 누가 심장 위를 밟고 걸어가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되는 순간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은 유창한 영어로 힘내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웃었던 것 같네요. 출근하냐고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는 말에 바로 앞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진혁으로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 간다고 했어요. 이 몇 일은 아파서 집에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쪽지가 끊어진 거였다고요. 그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두고 간 걸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고 다시 진혁이 가져왔다고 했죠. 그래서 진혁은 아무도 안 읽은 줄 알았는데 저에게 답장이 와서 정말 기뻤다고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그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장 가고 싶었던 목표에서 최종으로 떨어지게 됐고 크게 낙심했다고 했죠. 그러던 중 저의 쪽지 한 장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대해주니 저도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아빠처럼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안타까워해주며 제 탓이 아니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진혁과 이야기하는 순간은 그 어떤 것들도 신경 쓰이지 않았고 진혁이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아침마다 커피를 1시간 마시고 헤어지기로 했죠. 그 후로도 우린 계속 만나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눴고 집주인도 룸메이트도 다 저에게 몰라보게 밝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진혁과 연락도 주고받으며 더 가까워졌죠. 진혁에게 별의별 이야기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자전거를 왜 처음 배우게 된 것인지까지도 말이죠. 진혁은 쉬는 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자고 제안했고 주말에 함께 한강을 라이딩했던 그날의 특별한 경험은 아직도 마음속 깊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전거를 함께 타며 우리 두 사람은 감정적인 순간과 아름다운 것들을 풍부하게 공감한다는 걸 느꼈어요. 좋은 걸 함께 보는 경험, 좋아하는 걸 함께하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걸 나눈 사람과의 공감대와 그것이 만드는 진짜 단단한 관계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이에요. 진혁과 저는 사실 연인과 친구의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를 좋아해요. 하지만 왜 그랬냐면 저는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가야 했기에 지금은 로마에 있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진혁과 선생님 그리고 숙소 호스트 아줌마를 만나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길게 머물 계획이기 때문에 진혁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처음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안 건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능력이 아니라 자전거가 가진 많은 깨달음에 대해서예요. 예를 들어 자전거는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쉬어갈 수도 있고 노력하는 만큼에 따라 속도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건 페달을 밟고 핸들을 쥔 나에게 달렸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전거를 통해 사랑을 발견했잖아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만 해도 넘어지는 자전거가 꼭 넘어져 버린 저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페달을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가보니까 쓰러지는 건 자전거가 아니라 용기 없는 제 겁 때문이었어요.
자전거는 늘 그대로였고 용기 내서 핸들을 쥐고 중심을 잘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도 저는 자전거만 탓했다는 것도 깨달았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제 사연이 제가 만났던 쪽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